딱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 한 장목 팟캐스트 시즌3 1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간을 살려서 그냥 안녕 이렇게 써야죠. 왜 새로 다시 시작하고 그래. 아니, 각자 소개부터 하고요. 네. 남자는 첫째, 마이클리 이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김성훈 과장입니다. 大家好，我是韩国经济电视台中国专家们강준혁입니다. 예, 강진혁 선생님. 닥쳐하오. 시장이 뭐 같아서 힘이 없습니다. 네, 오늘 녹음하는 시간 확인드립니다. 7월 8일이고요. 오늘 수요일 2시 40분이니까요. 잠시 후에 동족과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 4명 오늘 전원 참석했습니다. 모처럼요.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2020포인트 코스피 어제 대비 한 1% 가까이 내리는 시점이겠고요. 코스닥은 좀 많이 좀 회복을 했습니다. 나름이요. 0.4%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 지금까지의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가 정말 시장이 정신없이 지나가는 흐름인데요. 네. 일단 중요한 잠시 후에 하겠고요. 우리 제일 막내 김성 과장. 이번 한 주 어떻게 지금 시장 상황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가죠. 이번 한 주 조금 좀 짜증난 한 주죠. 네. 일단은 지금 뭐 전 세계 최근에 시장 수익률 1위가 코스닥 지수였고 전 세계 2위가 중국 상해종합 지수였잖아요. 올해만 놓고 아마 그럴 거예요. 중국 1등 아니야? 아니, 코스닥 1등이에요. 중국이 아니야? 상승률만 보면 아마 올해? 예. 어떻게? 중국 아니야? 진짜? 아무튼 1위든 2위든. 근데 방금 투표해서 제가 방금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봤을 때 맞아요. 1위였어요. 코스닥은. 네. 아무튼간에. 네. 근데 똥 묻은 얘기야. 그 양시장이 근데 결국은 이제 양시의 공통점이 내부 자금으로 오른 건 맞잖아요. 네. 외부 자금으로 오른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먼저 빠그라지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도 이제는 어제장에 그리스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식 조락이 못하는 기관 새끼들이 먼저 던지면서 시장이 다 빠그라졌습니다. 갑자기 말이 이렇게 세요? 세도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금 뭐 그만큼 현재 시장 자체가 그만큼 좀 약간 좀 짜증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니까요. 우리 이제 주먹 쓰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가만히 있었는데. 나도 가만히 있으려고 맞으면 많이 아파. 뭐 여하튼간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코스닥 무너진 게 뭐 매크로 이슈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순전히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뭐 누가 먼저 찰시를 먼저 하냐 안 하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고 있고 근데 그것들이 지금 뭐 코스피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한 주만 놓고 보면 조금 짜증나는 시장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뭐 솔직히 뭐 어느 정도 언젠가는 뭐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게 이번 주에 막상 그게 좀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짜증나었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역시나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트레이딩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외국인은 잘한다. 기관들이 삽질한 종목들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저가 매수에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뭐 코스닥 시장이 뭐 고점 대비해서 조정의 흐름들은 나오지만 역시나 그래도 여전히 대장주는 코스닥 중소형주 장세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에서 굳이 어제 오늘 저는 솔직히 매매를 안 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함부로 자르지도 않았고 함부로 사지도 않았다 이 얘기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괜히 그 변동성 따라가서 따라가다가 엇박 나거든요. 네. 오늘 장에도 보시게 되면 어떤 종목들이 오전에 시장 무너질 때 잘 갔던 종목도 있었어요. 네. 그런 종목들이 오늘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고서 내려오고 있고 또 네. 오히려 바이오 제약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다 보합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우리 또 여기 딱 한 종목에서 얘기했던 나스미디어 같은 것도 오늘 마이너스 18%까지 있다가
마이너스 5%까지 다 땡겼습니다. 무슨 퍼센티지까지 다 외우시는 거예요? 대박이야. 보지도 않고 이게 여기서 의미를 딱 잡더니 퍼센티지가 지금 얼마인지가 다 이거 나와. 들으신 분들 이거 보지 않고 얘기하고 있다는데 깜짝 놀라고 있어요. 네. 지금. 아. 전 보는 사람들은 짜차 쫓아가기 힘든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 변동성이 심할 때는 괜히 네.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다라는 걸 갖다가 일단은 지나고 나서 이제 내 종목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제 변동성이 잦아들고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았는데 윗방향을 잡았는데 내 종목이 잘 못 간다면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좀 정리하시면 되고 아랫방향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은 비중 갖다가 확 줄이면 그때부터 같이 줄이시면 되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뭐 특별히 이렇게 그냥 장렸다가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어떤 포지션은 잡지는 않되 다만 차기 주도 업종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아마 조금씩 나오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이오 제약과 엮어서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잠시 후에 또. 하겠습니다. 예. 이승원 대표는 뭘 얘기해야 되죠? 나랑 똑같아 지금. 뭘 얘기해야 되죠? 오늘 궁금하신 게 뭐죠? 뭐 사요?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온 거예요 지금. 오늘 아무 생각이 없진 않습니다. 네. 오늘 아무 생각이 없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야. 그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나요? 시장? 네. 시장. 그렉시트를 할 게 아니라 승원 시트를 해야겠다. 진짜? 보내야겠다. 정신이 지금 가고 싶어. 엑시트 됐어 지금. 도대체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네. 그냥 피곤한 거예요.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유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동성,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원유 이게 뭔데? 중국? LG와 네. LG와 네. 몇 프로 빠졌어요 LG와?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원유 시장에서 보여주는 변동성,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또 지금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는데 중국이 소비가 줄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중국이 시장을 부양시켰던 게 인민에게 부를 나눠주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부양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중국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좀 빠지게 되면 중국 소비가 줄 것이다. 이런 얘기에 대한 분석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또 하나가 뭐 그렉시트는 촉매제고, 그러니까 어떤 그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기보다는 촉매제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중국 시장에 대한 변동성,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자꾸 말하는데 자꾸 방해하지 마. 자꾸 이러고 얘기를 해서 자꾸.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그러니까 실적이 어닝 시즌 다가왔는데 밸류에이션 비싸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게임주는 올라가는데 바이오 제약은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어떤 대체제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도 메르스 영향에 의해서 국내에서는 그런 영향을 받는데 예전에 현대중공업이 올라가던 시절에는 사실 현대중공업을 대체할 만한 기업이 글로벌 단에서 없었잖아요. 다른 뭐 일본 조선사를 살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뭐 중국 조선주를 살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아모레가 없으면 시세이도가 있다. 아모레 안 사고 시세이도 사면 되지. 이런 어떤 그 대체제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시장에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소비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실적 시즌에 앞두고 나서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는 메르스에 대한 영향, 그리고 또 메르스 영향에 의한 대체제가 존재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에 대한 쪽을 한 번에 이런 악재들이 다 원래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라는 촉매가 가해진 거지. 그리스라는 촉매가 가해지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 어제 오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불안 심리가 가뜩이나 자극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잠재되어 있던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그런 시장에 대한 쪽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매도를 보게 되면은 매도 금액 큰 것도 아니거든요. 국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소화하는 정도의 수준에 대한 매도고, 또 지금 보면은 선물 시장 쪽에서도 원래 이제 과거 2007년도 뭐 진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선물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이런 걸 놓고 보게 되면은 뭐 그 국내 기관들의 호들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 선생님은요? 예, 일단 여기 나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 중국 시장이 더 빠져서 나보다 더 심각해.
다들 허탈해하고 있는.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걸 논리적으로 만들려 그래도 노래 불러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네. 뭐 이렇게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는 데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지금 뭐 시장 안에서 제약바이오 좀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시장이 갑자기 뭔가 업종이 됐던 한쪽으로 갑자기 무너지는 형태가 나오는 걸 이제 저는 보통은 백화점에 지금 뭐 명품을 세일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뛰쳐나오는 거하고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밖에 좀 서 있다가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는 파악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제 명품 사려고 그랬더라도 곧장 다시 뛰어나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갑자기 밀리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은 추이를 좀 보자.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뭐 쉽게 물타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보자. 오늘 LG가 그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동백화점 그 무너질 때 징조가 있었잖아. 남들 나가는데 그거 본인 파악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일단 남들 같이 나가고. 그쵸. 그리고 항상 누가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다 줄 서 있으면 일단 쓰고 보는 거거든. 그치. 일단 쓰고 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게 아닌 거구나. 그럼 나가면 되니까. 그치. 방금 얘기했는 걸 강의 때 쓰면 사람들이 느낌 팍 받는다니까. 하여튼 오늘 LG화학도 이제 역시 비슷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 뭐 일단은 이게 크게 영향이 없을 거기 때문에 난 그냥 버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시장 안에서 다른 뭐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화학주는 근데 그렇게 조금 생각이 안 되는 게 그건 뭐 잠시 후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내가 화학주 얘기하니까 말을 얘기하세요. 잘하네. 아니 하세요. 이제 얘기가 들리고 있어. 들리고 있어. 근데 사실은 그 화학주 얘기를 하니까 화학주에 대해서는 지금 LG경제연구원하고 몇 군데에서 지금 보고서가 나오기를 정유 화학주가 3분기가 뭐 시장에서는 증권 그 리포트에서는 괜찮은데 그쪽에서는 안 좋다 그러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금 유가가 이렇게 빠지면 이전에 그 유가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스프레드라 그래야 되나? 예, 그 부분도 이제 이익에 크게 관여하기가 힘들고 이전에 내가 한번 여기서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달러 대비해서 우리가 약세라서 그렇지 IMF 때하고 7%밖에 차이 안 난대요. IMF 터지기 바로 직전하고 그때 우리가 워낙 엄청 강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 관련해서는 전부 경쟁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단순히 지금 뭐 유가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오늘 딱 이제 반등할 시점에서 시장이 약간 아래꼬리 아까 다는 듯한 그런 모습은 보이는데 그거 보고 난 다음에 곧장 시장이 진입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가 아니죠. 청취자분들께서 네. 이거는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안에서 끝까지 수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이 밀릴 때 손실 적게 보는 사람, 시장이 밀릴 때 이전에 났던 수익을 많이 안 까먹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하시고 너무 급하게만 시장이 좀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예, 이성훈 대표가 관련된지. 그게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되면 화학주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화학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같은 게 아니라 스프레드가 유지된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단점이 뭐였냐면 아시아 지역의 스프레드는 벌어져 있었는데 그게 역사적 최고점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쪽은 스프레드가 축소돼 있었단 말이에요. 축소. 네, 축소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미국산이 들어오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스프레드가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는 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역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줄어드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분기, 그러니까 3분기에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적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로스가 없다는 얘기죠. 성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실적 수준에 대한 쪽이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화학주에 대한 밸류가 싸지는 않다라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매력이 별로 없는 거죠, 주식으로서. 기업은 뭐 실적은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주식으로서 매력도 한참 떨어졌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유가까지 빠지니까, 역시 화학주도 두드려 맞는, 어쨌든 어제 오늘 그 두드려 내리는 시장에 대한 조금 많이 오른 게 일단 주잖아요. 올랐기 때문에 지금 두드려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스미디어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마이너스 오늘 18%가 갔다가 지금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뭐, 3%. 3%로 줄였다는데, 지금은 이유가 없는 거거든. 많이 오른 놈은 무조건 죄야, 지금은. 많이 오른 게 죄라서, 일단 다 두드려 맞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좀 얘기 드리면 저까지 얘기하고 나서 중국 좀 따로 좀 얘기를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 들어야지. 그럼 아까 중국말을 왜 써? 한국어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렇지만 저는 제 의견이 확실하게 제가 엄청 아는 것도 없고 이제 들은 얘기 그리고 제가 본 얘기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저는 최소한 뭐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왜 파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파느냐는 것인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는 세 개의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 주체가 외국인 있고 국내 기관 있고 개인이 있는데요. 지금 약간의 시각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제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아까 이제 이승원 대표 우리 방송할 때 정확히 얘기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여러 가지 증권회사마다 약간 다르고 뭐 오늘 반대 목소리 나오고 있지만 제가 2, 3일 전부터 이런 얘기 했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본 얘기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클레이즈라든가요. 그리고 JP 모건 스탠리 같은 그렉시트라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한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시티그룹과 그런 그게 전부 다 모두의 의견이야.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클레이즈가 미국 계열이 아니죠. 유럽적이죠. 그죠? 네. 유럽계죠. 유럽계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디가 또 JP 모건 스탠리 JP 모건하고 모건스탠리 미국인데 걔네들은 아예 그렉시트다. 네. 아니, 그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 들고 나서, 이거 지금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저는 들은 얘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아는 얘기 말씀드릴게요. 세 회사는 그렉시트를 당연히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이런 쪽은 뭔 소리냐. 지금 혹시 하더라도를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혹시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리고 질질 끌고 내년 정도 돼야지 하지 않겠느냐. 라는 정도라는 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또 다른 증권사는 또 뭔 소리냐 아니다.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문제는 그렉시트가 당연히 돼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심리가 나오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들이 된다 안 된다 떠나서 그렉시트가 되면 그런 우려가 나면 어떤 것으로 가냐 그러면 이머징 마켓에 대한 회피 심리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좀 좋다 나쁘다 여기 전 관점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겠는데요. 우리나라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머징 마켓에 대한 회피의 심리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이거는 결국 US 달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달러에 대한 심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달러가 강해질 수 있다고 보니까 지금 IMF에도 오늘 금리 올리는 건 자제해라 이런 얘기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일맥상통한 얘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그 다음 얘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 벌써 그렉시트를 비롯한 몇몇 벌써 이탈에 대한 움직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베베 그릴로라는 유럽 이탈리아 정치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웃기게 생긴 사람이에요. 생긴 것 자체가 지금 코미디언 출신인데요. 약간 선동 정치인으로 아마 분류될 겁니다. 이 사람은 빨리 이태리가 나와야 된다. 네, 빨리 나와.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이탈리아도 유로존 들어서 혜택 본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 정치인으로 아마 분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은 별거 아니다 하더라도 더욱더 중요한 사람은 톰슨이라고 읽기도 하고 이제 톰슨이라고 쓰고 이제 톰이라고 하는데 톰 피케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피케티. 네, 토마스 피케티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왔나 그런 걸 알고 있고 약간 뭐라 그러죠? 좌파적 경제학자나 이런 쪽으로 보셔야 돼요. 군배에 대한 정의를 갖고서 최근에 한번 이슈가 됐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피케티죠. 그래서 피케티 하면 알 겁니다. 그리고 21세기 자본론 해갖고 뭐 하버드 역사상 최고로 많이 팔린 책 이런 뭐 젊은 학자죠. 프랑스에 44살인가 엄청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그렉시트가 된다는 것은 유로존의 붕괴 시작을 의미한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상당히 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된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냅두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다. 여기 일단 방점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해서 강한 달러에 대한 이머징 마켓 회피 심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왜 자꾸 우리만 보니까 자꾸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언론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코스닥 박살난 거 그리고 바이오 박살난 거 얘기하잖아요. 그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 통화가 박살나고 있다는 걸 중요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아니 끝까지 듣고 네. 그 재벌 부탁님 끝까지 듣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 듣기 아니니까 각자 얘기한다면 각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의 화폐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걸 강화되고 있다 그런 쪽에. 그래서 이게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도대체 국내 기아는 왜 파느냐? 국내 기아는 저는 어저께 오늘 많이 파는 것은 너무나 명확해요. 이거는 외국인 형님들 보고 겁나서 파는 거예요. 겁나서 팔다 보니까 얘네들 서로 다 알잖아요. A가 파니까 B도 팔고 너 안 파니 새끼야? 형 왜 안 팔아? 나도 팔아. 그래서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이 올린 것도 파는 거죠. 그런 게 그게 우연히 바이올 수도 있고 화장품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은행주도 있을 수 있고 롯데캐마를 수도 있고 LG화학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에 파는 건데 상대적으로 개인은 그런 것보다는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 코스닥이 막 급등락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거래가 잘 되고 많이 팔았다 샀다. 그러니까 장중에 보면 아까 아까 얘기했는데 어떤 주식이 수천억이 거래됐다면서요 어제 오늘요. 산미사이언스. 네, 그런 거 보면 개인들이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단타하는 분들 많이 기술적 많이 들어있는데 지금 각각의 그 세 집단이 보는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그 글로벌 시각도 다르고 예, 중간도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될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는 우리 주식이 100%잖아요. 기관 투자도 거의 100%지만 외국 형님들 보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한국만 하는 펀드 매니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주식하는 사람의 0.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머징 마켓을 하는 애들 아니면 그중에 아시아를 하는 애들 아니면 글로벌 인터내셔널 펀드에서 한국 주식 한 1.5% 하는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종목 선택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보면 LG화학도 떨어지고 뭐 다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LG화학만 떨어졌어요. 롯데캐마도 같이 똑같이 떨어졌거든요. 삼성전자 다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지고 덜 떨어지는 건 그만큼의 사는 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아니겠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제 답은 언제 떨어질지 반등할지 언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왜 파는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절대 다수는 의견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우리는 분명히 이성환 대표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는 별로 먼 얘기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많은 거를 보는 애들은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스가 나가는 게 왜 그 EU가 붕괴되는 시초가 되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약간 레포트를 찾아보시면 기사에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리스가 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정치적인 지형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가 사실은 이제 드라크마화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재정 적자가 이제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유로화를 썼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관광 산업에 대한 쪽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재정 적자 세금도 덜 거치고 재정 적자에 대한 쪽이 늘어났고 근데 이 유로존이 생겨갖고 수혜를 본 데는 독일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만약 이렇게 그리스가 나가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리스가 나가서 드라크마를 부활시켜서 성공하게 된다라면 그때는 이제 이탈리아도 나갈 거고 포르투갈도 나갈 거고 스페인도 나갈 거고 다 나갈 거라는 얘기죠. 그건 어차피 나라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말이 될 수가 있는 게 어차피 관광 산업이 높은 거니까 제조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스페인도 마찬가지야. 통화가 떨어지면 스페인도 제조업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 자라. 스페인도 제조하는 업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 자라밖에 없어요. 걔네도 스페인도 관광 산업이나 이런 걸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제조 쪽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전부 이 유로화가 되면서 문제가 뭐였냐면 유로화가 되면서 전부 다 이제 재정 적자가 심해지는 거지. 그리고 물론 사기를 쳐서 유로존에 가입한 것도 있지만 그리스 같은 경우가 만약에 나가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유로존에 대한 분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그게 성공을 한다 그래도 그게 뭐 한 달 내에 성공하나? 그렇죠. 그게 매우 어렵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피케티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아니라 이제 엄청나게 걸려서 얘기할 거야. 그 시간이 걸릴 거란 얘기고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유로존에 대한 통합을 바라봐서 그러는데 유로존에 대한 통합 EU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원래 철강연합부터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의 철강연합부터 생겼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출범을 하자. 우리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라는 데서 출범하기 시작한 게 EU란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만을 갖고서는 얘들이 해체가 되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렉시트를 아주 쉽게 얘기하지만 그렉시트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는 독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렉시트는 결국에는 다른 국가들에게 이제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준다. 경제적으로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유로화가 없어지는 거지. 그 유로화 표시 채권에 대한 쪽부터 시작해서 유로화가 들어왔던 자산에 대한 쪽이 일단 전부 다 회수가 되겠지. 다시 계산되겠지. 다시 계산되는데 근데 유로화가 만약 그러니까 유로화로 들어왔는데 유로화를 갖다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유로화 자산인데 달러로 바꿔주겠어? 위안화로 바꿔주겠지. 그러니까 유로화로 한국에 들어왔던 건 다 어떻게 돼? 위안화로 바꿔주겠지. 안 바꿔주지. 우리 유로화 어딨어? 그냥 다 갖다 다 팔고 일단 지네 걸로 갖고 가겠지.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유로화가 붕괴되기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지. 리먼보다 더 심할 수도 있지 이거는. 사실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되게 큰일은 맞는데. 근데 그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될 거로 그냥 내비두지 않을 거란 얘기지. 지금. 그러니까 설마 그렇게 큰 일을 하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유럽 경제에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차지하는 게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유럽 경제에서 프랑스는 매우 독일은 매우 커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20% 넘을 둘이가? 텐데. 둘이 합치면? 수출 합치면 그거는 뭐 제가 경작도 하지 않고 너무 아니, 깊숙이 형님 그러면 모르시면 누가 합니까? 위원님 모르면. 몰라. 그래서. 위원님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응. 아니, 두 나라 체제로 가도 되지. 정한되면 세 나라 체제로 가도 되고. 전쟁하면 전쟁 때문에 만든 거라니까. 아니, 경제적인 목적이 지금 아니, 문제는 그게, 뭐냐면 형님이 지금 웃으면서 이제 흐뭇하게 얘네들이 또 헛소리를 하는구나. 아니 몰라서 그래. 나 몰라. 이게 우리가 사실 리먼이 굉장히 위험했던 것은 이거 수치 자체를 모르니까 굉장히 위험했던 건데 미국하고 만약에 독일이 가장 수혜를 보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션을 가져가고 몇 나라가 그렇게 포지션 가져가는 게 굉장히 포지션 자체가 크다면 유로가 없어질 이유도 없지. 다 그 사기 쳐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나라들도 거기 안에서 같이 좀 수혜 보겠다고 들어간 거잖아. 원래. 그래 있으나 마나 하는 애들도 많이 들어갔단 말이야. 이태리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도 사실은 그렇게 뭐 큰 영향이 이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거야. 조조가 네. 이제 오나라를 역사의 강에 있지. 오나라를 공격을 할 때 연안계를 그러니까 뭐냐면 배를 다 묶었잖아. 네. 하도 배멀미를 하니까 배를 다 묶어갖고 조조가 묶었는 게 아니고 방통이 묶으라 그랬어. 조조가 묶은 거지. 묶은 거잖아. 어쨌든 묶었잖아. 통쾌하다. 묶었더니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불이 나갖고 다 연쇄적으로 불이 번져서 죽었잖아. 그게 제갈량의 근데 지금 대책이었잖아. 그리스가 불이 나고 있는 거잖아. 그리스가.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이거를 불을 끌 수도 있는데 이걸 내비두자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불이 번질까. 그러니까 그리스가 지금 불나고 있는데 이게 포르투갈로 스페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끊어가지고 얘를 보내버리면은 연안계에서 걔 조조가 그렇게 망하지 않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얘도 불안하고 포르투갈도 불안하고 스페인도 불안하고 그다음에 다 연쇄 도미노가 나타날까봐 불안하다는 얘기지. 근데 그러니까 끊어서 문제는 보내면 되지. 지금 이 논의가 근데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나타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예시가 잘못됐어. 만약에 그게 문제면 연안계가 문제면 끊어서 보내면 되지. 그럼 전체가 안 타지. 지금 괜히 가만히 놔두다가 전체가 탈 수도 있다니까. 전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릭스트가 되면 유로화가 약세로 가요? 강세로 가요? 약세라고 봐. 왜? 나는. 왜냐면은 그때 사람들이 그 유로를 돈 달기에는 투입할 던질 거 거라고 봐. 자체가 돈 투입할 거 자체가 더 적어지잖아. 아니 부실화되는 걸 하나가 이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근본적인 유로화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라고 봐. 난. 유로화가 존속할 수 없겠구나라는 데 베팅할 거라고. 아니지. 이게 강경책으로 유로화를 종속시키기 위해서 나라까지도 끊어내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 아니 나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스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 그 카탈루냐 그쪽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걔들까지 지방 정부가 만약에 독립운동하고 그렇게 이러는데 그렇게 그게 더 가속화될 거라고. 그게 정치적 혼란이 올 걸. 쳐내면 통화 자체가 더 안정화되는 거지. 걔들 때문에 부실화되는 건데 통화가. 왜냐면 그게 아니라 나는 걔네 때문에 그리스 때문에 부실화가 아니 된다고. 프랑스하고 독일만 있으면 유로화가 이렇게 부실화될 이유가 있어? 그러면 유로화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두 가지 통화만 묶을 거면 유럽 연합에 아니 어차피 가만히 놔두면 유로화.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뭐 독일은 예전에 기축 아니었네? 마르크는? 마르크도 기축 통화 중에 하나였지. 근데 뭐 통화가 뭘 없어져? 이름은 바뀐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유로존이라는 걸 자꾸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유로존이라는 것 자체가. 유로존이라는 존재 자체가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보면 진짜 말 안 들으면 쫓아내야지. 그렇게 보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다 쪼개지는 건데 하나가 나가면 나도 아니 나가고 정치적으로 너도 나가고 다 나가자. 뭉쳐서 힘을 낼 수 있느냐 쪼개져서 힘을 낼 수 있느냐를 정치적으로 아니 생각을 해서 제가 너무 지금 두 분이 논의가 심각해지고 이상한 너무 데로 가고 겉도니까요.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네. 잠깐 답을 못 드렸는데 제가 위원님도 안다고 했잖아요.
아까 인터넷 잠깐 끄서 못했거든요. 인터넷에 하면 금방 알려드리잖아요. EU 기준, EU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질문하셨잖아요. 2013년 기준으로요. 독일이 20.5%. 20.5% 정확하게요. 프랑스가 15.68%. 둘이 합치면은 네, 35% 정도 되고요. 약간 차이 나는 거가 불러드리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약간 거의 없이 차이 안 나는 건 2위랑 3위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 다음에 4위권 정도 되거든요. 러시아가. 영국은 유로존이 아니죠. EU 유로피안 유니언 EU에서 EU에서 기준으로는 영국이 그렇고요. 러시아 그 다음에 근데 거의 비슷해요. 한 13% 12% 되고요. 의외로 이태리가 커요. 그렇죠. 3위예요. 세 번째 국가 이태리. 네, 이태리아도 한 1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이 그러니까 만만한 국가는 아니다라고 보죠. 왜냐면 그게 그 제조업이 많고 적은 간에 그렇게 되고 아까 얘기 스페인은 참고적으로 이제 잘 알아있는 것도 있겠지만 구두나 이런 것도 좀 있는데요. 자, 스페인은 워낙 제조업이 별로 없어갖고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닝캄 그러잖아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런 얘기 들으셨죠? 쿵캄인 줄 알았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든 사람이 1800 몇십 년대 미국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 보면 그런 나라에 항상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그 미스터리를 파는 나라입니다. 신비로움을 파는 나라.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광고. 근데 스페인은 뭘 파는 나라인지 아세요? 태양을 파는 나라. 네, 태양을 파는 나라라고 써있어요. 그만큼 태양이 좋은 나라예요. 태양. 그러니까 와인이러잖아요. 아까 제조업이라는 게 와인. 뭐 약간 개념 다르고 와인하거든요. 그렇게 답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질문에 제가 뚱딴지 같은 포인트를 안 맞는다 그러지만 붕괴되면 뭐가 안 좋으냐? 가장 안 좋은 데 딱 하나죠. 시장이 불확실해지고 그쵸. 혼란스럽다는 거죠. 혼란. 왜냐하면 유로를 뭔가 다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유로를. 그게 지금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제 의견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이 그리스 애들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IMF 때 지원받은 자금이 200억 달러가 안 되잖아요. 기억 안 나죠? 1차, 2차 금융위기 때 지금 그러니까 네, 1차, 그렇게 2차 비교할 건 아니야. 그리스 국민이 1,100만 명이야. 그리스 국민이 1,100만 명인데 얘네들 지금 보게 되면은 1차 때 2차 구제금융 받은 게 지금 2,400억 달러거든요. 네. 이번에 3차 구제금융 600억 더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3,000억 달러를 달라는 거거든. 그러면 돈을 도대체 얼마를 갖다 끌었었길래 빚도 못 갚으면서 헤어컷도 50%나 해줬는데 구제금융 그렇게 이번 받아서 꾼 거는 무이자로 20년을 갚겠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박이라니까 아주.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간단히 일단 그렇게까지 정리하겠고요. 하나 중국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중국이요? 네네. 네. 중국이 요즘 정신이 굉장히 좀 없는데 네.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쉽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니까 지금 조금 더 하락폭을 넓혔네요. 네. 5%, 한 6% 정도 지금 또 밀리고 있는데 네. 그거 얘기를 먼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얼마 전에 이제 IPO를 잠정 중단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네. 이제 저번 주말에 네. 증시 안정기금 얘기하고. 예. 근데 이 IPO 중단하는 거는 이번이 8번째입니다. 네. 보통 이제 잘 모르는데 8번째 중단이고요. 그리고 IPO 중단을 하고 난 다음에 증시가 기본적으로 한 50%? 30% 정도는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효과 자체가 바로 나타나느냐 조금 이따 나타나느냐 그 부분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펴고 있는 IPO 중단 부분,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최근에 있는 게 2014년도에 했던 IPO 중단이었나요? 그거는 270일 동안 IPO를 중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70일 동안요? 예. 최장이었는데 이게 뭐 IPO 중단을 한 달 하다가 그만하고 2달 하다가 그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보통 증시가 안정될 때까지 IPO를 중단하는 네. 그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네. 조금 기대를 해 보셔도 일단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증시 안정기금? 안정기금 얘기가 그것도 이제 이번 주말에 나왔는데 그건 뭐였냐면은 21개 증권사가 순이익 대비해서 자산이었나요? 네. 대비해서 15% 정도를 다 각출을 해가지고 네. 22조 원. 네, 그 예. 정도의 돈을 일단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 인민은행에 인가를 이미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네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일단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투신협회 예전에 있었던 투신협회하고 비슷한 그러한 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주식을 사서 네. 1년 동안 무조건 홀딩하겠다. 네.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네.
보유 계정에 가지고 있는 주식은 4,500포인트 밑에서는 절대 팔지 않겠다. 네네. 아마 중국 공산당이 다 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의 일단은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단지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가만히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중국을 억누르고 있는 악재들은 이전에 다 있었던 악재입니다. 네. 친용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는 지금 조금 더 나아졌죠. 정부가 네. 규제를 했으니까 좀 나아진 그러한 상태고 경제 성장률 7% 미달성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다 알고 있었는데 24일날 IMF가 경제 성장률을 조금 더 낮추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불안 심리 자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로스컨 물량 나오는 게 3,7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서 시장이 마감이 되면 로스컨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네. 충격 자체가 단기간에 그냥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지수권에서 조금 머무를 수는 있는데 네. 일단 가는 데는 바뀐 거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용이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쁜 내용은 네.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중국을 먼저 보실 분들은 오늘 보니까 아까 이제 얘기할 때 증시안정기금이 됐든 아니면 중국에서 어떤 투신협회가 됐든 걔네들이 어느 쪽으로 살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최근 한 10일 정도의 수급을 보니까 역시 인프라 건설 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중국 중차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중국 철도 건설이라든지 네. 그런 건설주 중심으로 해서 네. 일단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먼저 주식을 조금 중국을 좀 미리 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쪽 건설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네. 좀 담으시는 것도 일단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이 2007년처럼 맥없이 그냥 밀려가지고 게임이 끝나지는 않을 거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성강통이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바로 뒤에 영화로 따지면 2탄인 성강통이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을 어떻게든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후광통 처음 시작할 때 시장이 2,500포인트 언저리였을까요? 그렇죠. 그때 후광통 시작할 때가 그리고 후광통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두세 달 있다가 이 중국을 샀어야 되는데 못 샀네. 그러다가 3,000 가고 그러다 3,500 가고 4,000 가고 4,500 가고 중국을 사야 되는데 4,500 가고 네. 그러다 중국을 사야 되는데 5,000 가서 이제 지금 다시금 3,700포인트 뭐 이렇게 언제로 내려가 있다면 이제는 공포에 빠질 때가 아니라 절반 되돌림한 거네. 그렇죠. 뭘 사야 될지를 한번 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할 때 절반 되돌렸다 그랬잖아요. 네네. 지술적 분석상으로 상승폭이 50% 지점에서 되돌림에 성공을 하면 전고 좀 돌파잖아. 그렇게 일단은 좀 지금 수치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공부에 안 빠지셔도 될 것 같고 좀 기다리시면 충분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별로는 얼마나 빠진 거야 이게? 종목별로는 오른 만큼 다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전은 오히려 다 빠졌던데. 선전은? 선전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선전은 아예 그 올해 시작한 거 밑으로 더 빠졌더라고요. 선전 차트 한번 봐봐요. 선전은 올해 오른 걸 다 뺐더라고. 올해 오른 거는. 원래 오른 거? 네. 올해 오른 거는 싹 빼고 그다음에 작년에 조금 올라갔던 거 그거 제외하면 아예 없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엄청 빠졌죠. 네, 저도 참고적으로 우리 강 선생의 약간은 숟가락만 하나 얹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다음에 아까 우리 김 과장 얘기한 건 자연스럽게 종목보다는 앞으로는 어떤 쪽으로 좀 봐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맞을 것 같잖아요. 아까 얘기하면 이렇게 잠깐 우리 강 선생이 눈을 띄었는데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하는 바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인프라스트럭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보면 소위 그 AIIB 뿐만 아니라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인프라스트럭처를 많이 합니다. 지금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 아까 철도 차량 얘기하셨잖아요. 철도 차량 보면 그 속도 쌓임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시속 700km, 800km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 선생이 한번 얘기한 거가 중국에서 우리도 중국도 우리 예전에 일일 생활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km 갖고 턱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평균 고속 전철이 우리나라도 300km 막 넘다 안 넘다 막 그러잖아요. 직선을 막 뽑을 때 우리나라. 그렇지만 약간 휘어지는 데라면 220, 30km 나오죠. 우리 KTX 타면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400km 시대에 막 가라고 일본에서 막 나왔잖아요. 근데 깜짝 놀랄 게 이러보면 이제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지 기차는 아니잖아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 나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너희 나라도 없지 않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보면 그 얘기 많이 했던 그 엘런 머스크도 하이퍼루프도 그런 관점에서 나온 거고요. 그 미국에서 이제 보스턴의 이런 일부에서 고속철도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 있죠. 엠트랙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차에 평균 속도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대충 맞춰보세요. 한 180? 180. 예. 그 강준영 선생님. 300? 300? 아 이거 약간 700을 들었거든 내가. 아니 중국은 미국은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평균이니까. 네, 평균 속도 얼마 같아요? 엠트랙 경우는 우리나라 KTX 같은 걸 대표님 같은 것도 민간 한 건데 큰 민간 회사죠. 엠트랙. 아유, 250회는 250. 250? 아니, 그 문제를 잘 뜻을 못했네. 미국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랬잖아요. 미국 80km예요. 아 정말요? 네. 이런 무식한 놈을 시키는. 다시 물어보세요. 아 미국은 엠트랙의 평균 속도가 80km예요. 뭐야, 왜냐면 뭐 세마 무궁화야? 미국은 단선도 많아요. 단선이라 그래. 그러니까 무궁화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차가 약한 거고 기차가 그래갖고 그냥 관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열차네 열차. 그냥 큰 대륙혁명 열차는 그냥 그래. 돈 많은 사람 타는 거지. 미국 애들 만화를 보면 네. 열차가 네. 결코 네. 그렇게 현대화되어 있지 않은 열차들만 이렇게 배경이야 다. 그잖아요. 미국 만화를 봐도 애들 요즘 만화인데도 만화가 옛날 열차 같은 설국 열차가 그림만, 전기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차들만 있어. 네. 그래서 내년도 선거에서 일부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많이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쪽에 지금 우리나라 그러다 못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사람 정부 정책 기반한 사람들이 보면 지금 이렇게 중국이 넣고 대륙 횡단을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 뭐에 있니?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런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다. 그런 얘기 많이 해서 그런 걸 좀 봐야 된다는 얘기 하나 있고요.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고 오늘 먼저 좀 말씀드리면 바이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미국 출장 갔다 와서 두 가지 법을 얘기했잖아요. 바이오법을, 주택시장법을 얘기 기억나죠?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그 동전의 양면인데 지나고 보면 왜 바이오나 헬스케어가 많이 떴냐면 대안을 떴는데 오바마 케어를 했잖아요. 근데 된다 안 됐냐는 얘기하는데 오바마 케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돈은 좀 들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의료 혜택을 주자는 게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공급이 늘어야 되는데 사람들 병원을 더 많이 가게 하자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병원에 얘기하는 약국 제약회사들 물건도 안 주니 바이오나 시밀러나 이런 걸 해갖고 한 게 붐이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요번에 합헌이 나왔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 합헌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약간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법에 대한 논란이 있던 차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다. 이것도 다시 말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한쪽이 인프라가 있고요. 또 하나가 핀테크예요. 핀테크. 근데 핀테크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은 이미 영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영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쓰는 건 중국말이고 그 다음에 하여튼 영어를 많이 쓰고 있고 국가로 보면 영어를 제일 많이 통용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보면 혼다 자동차도 영어로 공용을 쓰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어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어찌됐건 먼저 한 거가 페이팔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 보면 제가 오늘 지난 말씀드린 깜짝 놀란 게 지금 애플페이가 미국만 쓰고 이제 이번에 영국 시작하는데 많이들 봤어요 제가. 단말기. 구글 원래도 단말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핀테크를 전 세계를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던 원차의 기본 개념이 칼 아이칸부터 얘기해서 또 성사됐던 바로 페이팔의 분사, 이베이 분사가 바로 다음 주 7월 16일 성사가 됐어요. 7월 16일부터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리면서 소위 핀테크 엄청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주식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거는 이제 페이팔을 많이 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베이에서 분사되는 그 회사. 근데 지금은 이베이밖에 없죠. 분사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핀테크가 하나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 또 세 분이 더 아시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프라스트럭처는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리고 미국도 그 인프라스트럭처 하는 얘기가 중국도 이렇게 하고 있고 대륙이랑 잘못하면 중국이랑 유럽이 나눠먹게 생겼잖아요. 지금요. 인프라스트럭처 판을 미국 못 끼우는 너희들 고속철도 너희도 없는데 왜 파냐 이거잖아요. 왜냐 거기 갖고 지금 남미선이 있어요. 남미. 미국부터 남미서부터 캐나다까지 올라가서 그 선을 또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그런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두 가지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성원 과장. 지금
이게 왜 또 무게를 잡아 갑자기? 아 무거워. 씨. 아니, 충분히 다 하신 거잖아요. 지금. 네. 일단은 지금 지금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지금. 네. 나는 난리 났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네. 다들 이제 거울 먹기 시작하네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예, 겁을 먹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네. 또 솔직히 지금 언론들이 좀 그렇게 만든 부분도 있잖아요. 네. 예, 뭐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 갖다가 너무 좀 자고 일어나면은 뭐 그리스 얘기 나오고 근데 정작 떨어진 이유는 그리스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중국이 만약에 어느 정도 조금 뭐 급반등이 한 번 더 솔직히 뭐 대륙 아니겠습니까? 빠진 만큼 또 뭐 정고점까지는 그렇겠지만 한 중간 정도의 어떤 반등이 나온다면 또 예를 들어 한 번 반등 또 한 뭐 지수가 아마 플러스 10%도 전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언제 그래야 듯이 좀 분위기 바뀌는 거는 또 이게 주식시장의 투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솔직히. 네. 지금은 이러는데 또 내일 아침에 또 급반등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럼요. 또 네. 이게 언제라도 바뀌죠. 그게 그러니까 주식 투자 심리잖아요. 예, 시장의 투심지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역시 오늘 외국인들이 왜 어느 정도 수술 매수에 들어간 종목들이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주도 섹터가 조금은 바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화장품이 압축이 되었듯이 바이오 제약도 이제 압축이 되어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빈자리를 갖다가 기술주들, 소위 해서 IT 쪽에 좀 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주. 네, 네. 오늘도 보면은 반도체 관련 주식들과 그리고 사물인터넷 그리고 또 뭐 핀테크 네. 관련 종목들이 이제 슬슬 조금씩 빨간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시장 급락 나오는 와중에서도. 네. 그게 뭐냐면은 바이오 제약들이 압축이 되어 간다면 빠져나오는 수급이 어느 정도 또 기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오늘 조금 이제 빨간불 나오는 종목들 앞서 나왔던 그런 뭐 사물인터넷, IT 관련 종목들이 그리고 또 하나 낙폭과대 IT랑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하반기 7월과 8월장을 조금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이오 제약 화장품으로 압축이 되었던 코스닥이 확산이 된다. 다른 업종으로 수급이 확산이 되어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까지는 뭐 그런 쪽의 종목들을 좀 뭐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뭐 아직까지는 뭐 이제 아직까지 일봉 조정이잖아요. 이제 뭐 주봉 조정까지는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해 종합 지수가 고점대 반토막 났었는데 또 코스닥 지수가 아직까지 일봉 위에서 주봉 조정도 안 들어갔다라면은 우리도 반토막 나는 겁니까? 예? 그럼 우리도 반토막 나는 겁니까? 이미 중국이 반토막 났잖아 지금. 그럼 우리도 반토막 나는 거예요? 아니죠. 중국이 아니죠? 반토막 나서 반등이 나오면 우리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목소리 근데 걱정이 많은 것 같아. 걱정이 많은 게 이제 아니라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지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아니 그 충분히 이해하고 네. 난 이런 생각을 해봤어. 핀테크 하니까 네. 내가 만약에 김범수라면 난 적극적으로 그 인터넷 은행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안 하면은 조시하고. 네이버가 네이버페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네이버 쇼핑이라거든. 네. 왜냐면 네이버 쇼핑,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가격 비교를 하는 사이트, 우리나라에서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를 다 못 써요. 네이버 쇼핑 들어가서 일단은 검색을 하잖아. 그 다음에 뭐 GS 샵에 가서 사던, 인터파크 사던, 옥션 가서 사던, 그 다음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네이버 쇼핑 자체가 쇼핑 포털이란 말이야. 근데 네. 쇼핑 포털에서 엠페이 결제 이거 자꾸 건다고요. 그러면은 다 엠페이로 가는 거거든 결국에는. 네이버랑 건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네네. 그러니까 그 네이버페이로 가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 카카오페이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지금 엠페이예요. 국내에서는. 근데 끝까지 만약에 얘기해주고요. 이거를 갖다가 시간이요.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다음이 인터넷은행 지출에서 카드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 카드 자체를 모바일화 시켜갖고 택시도 타고 킥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그 내가 만약에 김범수라면은 인터넷 은행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 나 그냥 생각난 게 있어서 그거 알죠. 저는 어떤 카드 쓰고 네. 웬만하면은 그 저분이 그 휴대폰으로 뭐 결제하고 이런 거는 확 저는 약간 좀 그런 쪽에 이제 불신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안 쓰는데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페이에다가 돈을 좀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혹시 카카오 택시 타보셨어요? 카카오 택시 타요. 타요. 그 진짜 짱이더라. 그러니까. 영종도에 제가 가잖아요. 네. 영종도 가는 택시를 서울에 찾기가 참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서울에 술을 안 마셔요. 네. 더럽고 치사해서 택시 네. 타고 저 같은 등치가 또 지하철 타고 가면 이게 민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술 마시고 약간 그쵸? 움직이면 이렇게 있으면 저번에 이렇게 서서 가니까 어떤 학생이 저기 여기 앉으세요. 그러는 거야. 내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술도 취하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택시를 타야 되겠다. 이제 양보받을 나이가 됐지. 택시 노령화. 우리 같은 나이다. 이 택시를 노령화 것들. 택시를 타려 그러면 안 갈라 그래. 또 이게 영종도로 나오기가 가려고 힘드니까. 그런데 카카오 택시는 누르면 3초 만에 연락이 와. 내가 갈게요. 요 앞에 있대. 돈 돌릴 그리고- 필요도 없어. 지가 알아서 오겠다는 건데 뭐. 보통은 가면은 돈을 더 줘야 돼요. 그 털비 말고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좀 더 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어차피 자기 퇴근할 거거든. 그걸로. 그래서 제가 요즘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그걸 쓰다가 카카오페이에 돈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나중에 이게 이제 카카오페이가 결제가 해서 되면. 결제가 돼서 조금 더 싸게 해주면 거기다 돈 넣어야 되겠다. 말리지만 주면 가지. 어. 말리지만 주면. 이게 제가 그때 이제 물어본 게 그 티맵 택시가 있고 카카오 택시가 있잖아요. 근데 티맵 택시는 보통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두 개 다 깔아놨는데 네. 티맵 택시는 하루에 콜 수가 5개도 안 된대요. 네. 근데 카카오 택시는 100건이 넘는데 그게. 네. 그래서 카카오 택시가 저는 별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택시를 타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이제 강진혁 선생도 나의 생활 속의 탐방을 이해를 했네. 티를 했어. 다음 카카오를 좀 지금은 저항선 근처에 있긴 한데 네. 좀 그래도 관심 종목에는 제가 넣어놨거든요. 네. 좀 봐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는 그 얘기 잠깐 해드리면 아까 이정원 대표도 얘기했지만 단가 깎고는 목숨 걸고 인터넷을 해야 돼요. 이게 인터넷 은행이 안 되면 X 되는 거예요. 이게 목숨 걸고 해야 되고. 근데 참고적으로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인터넷 은행 이제 우리는 하도 이제 그 뉴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은데 요번에 인터넷 전문 은행의 핵심은 두 분들 우리 세 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답을 드릴게요. 이번에 인터넷 전문 은행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업계에서 생각하는 거와 달리 다 줬다. 다 줬다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보험도 줬어요. 보험무도 줬어요. 그래서 보험무가 이제 약간 부가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었다 그랬는데, 뭐 예전에 은행 뭐 대출 예금 요 정도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걸 다 줬어요. 거기다 보면 외환 업무는 이제 민간한테까지 주는 거거든요. 외환 업무 외환인데 송금 이런 걸 민간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커지고 뭐 웨스턴 유니언 미국 회사 그런 이제 그런 거 같이 되고 이제 동네마다 외환 송금 회사가 생길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중에 모바일로 할 텐데 그게 있고 두 번째가 이건 정말 깜짝 놀랄 건데요. 카드 업무를 줬어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왜냐면 이 카드 업무는 여태까지 보면 규정을 보면 지점이 있어야 되고요. 지점이 30개인가 있고 직원이 300명인가 있어야 돼요. 카드 업무죠. 왜냐면 카드는 완전히 기치 카드가 이제 저는 예전부터 그 카드 쪽을 해서 아는데 카드는 기체 활동 안 합니다. 예전. 그래서 카드 업무가 핵심인데요.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 전문은행은 상당히 빨리 접착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요. 사람들 보면 일부 본다면 아직도 키움 증권 안 쓰는 사람 있잖아요. 못 믿다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은행 갔는데 통장도 없고 어떻게 내 돈 어떻게 맡겨? 그런 분들은 영원히 고객이 아닌데 이미 그런 거에 키움에 익숙한 사람은 다 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대면 거래 이런 것만 없이 다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행의 특히 핵심은 카드다. 그리고 이것을 못하는 사람, 이번에 2개를 허가해주거든요. 2개. 두 개를 보고요. 쉽게 해서 이제 그 대기업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50개 정도 집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놨는데 거기 보면 각종 그 공기업들도 몇 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우리가 하는 재벌기업은 못합니다. 은행 그 요번에 그 사업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해서 돈 많은 재벌은 아니고 돈 많은 회사가 하는 거예요. 저거 인터넷 전문 은행을요. 그래서 다음에 할지 뭐 내부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하는 데는 좋다. 그리고 역설적으로는 다음이 그걸 못 땄으면 X다. 그래서 그건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 핵심이 그게 카카오페이가 같이 들어가면 수많은 것들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걸 노리는 거가 보면 이제 반대되는 거가 또 저런 거죠. 구글이 이번에 페이게이트 업무에 이번에 신청했잖아요. 결제 업무 요게 하겠다고 시정 결제 하는 건데 그게 다 이제
국경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그런 거 하자고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 당국도 깜짝 놀란 거예요. 구글이 그걸 신청할 줄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페이게이트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수많은 페이게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앞으로 보면 이게 빨리 누군가 나서서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카카오페이가 됐건 엠페이 됐건 결제되면 김성관장 알잖아요. 수많은 페이 각종 페이가 간편 결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처음에 쓰다가 지금 페이팔로 끝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결국 20개, 30개 되겠어요? 그 하나, 두 개는 다 쓰겠죠, 그게. 그 삼성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그거를 빨리 하지 않으면 시간 싸움으로 애플이나 페이팔이나 구글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누군가 한국에서 빨리 열어줘서 빨리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구글이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금융당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얼마 전에 뉴스 가장 정확한 걸 보면 서류 미비로 지금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먼저 한 놈이 장땡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직접 해갖고 자기 구글에 요즘 보시면 우리나라는 별로 시작 안 했는데요. 요즘 구글 검색하잖아요. 미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도요. 구글닷컴에 US 버전 들어가 보세요. 구글닷컴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어 뭘 하나라도 뭐가 있어 핏핏이다 그러니까 사겠다고 딱 주잖아요. 그럼 바로 연결됩니다. 쇼핑으로 검색하면 그 관련된 상품이 딱 떠요. 바로 거기서 결제 일으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아직 구글에 들어가면 그게 아직 안 나오는데 한글 버전에 들어가면 그거 들어오는 순간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쓰겠냐는 거 먼저 엽설처럼 모르고 있어요. 그 브라우저 못 쓰세요? 당연히 크롬이죠. 크롬 쓰세요? 크롬. 전 둘 다 씁니다. 둘 다 쓰세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익스플로러 쓰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뭐 이유가 있겠지만 12%거든요. 크롬 쓰는 사람이 12%인데 크롬을 쓰는 사람이 결제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돼서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쓰신다는 걸로 하는데요. 그게 보면 요번에 보면 윈도우 요번에 10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각종 액티브 엑스가 빠지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돼갖고 이제 구글도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구글이 요번에 들어오기 그렇게 해서 시작되면 제가 보기에 최소한 우리나라 그 네이버 쇼핑 시장이 100을 잡고 있다 그러면 이 구글 크롬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10% 가는 건 쉬운 줄 못 끼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저는 아직까지 모바일 결제를 안 하지만 별로 안 하지만 머리 아파서 안 하지만 제가 애플페이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저 애플페이 다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나라 뭔가 해줘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뭔가 의도적으로 빨리 키워줄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은 2, 30개가 덤벼 들어갖고는 애플이나 구글한테 절대 페이팔한테 지금 게임도 안 돼요. 그건. 지금 알리바바도 네. 코리아페이라고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은 자꾸 규제라든지 아니면 이게 방향성을 못 잡으니까 네. 애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진짜 한국의 어떤 쇼핑 시장이라든지 그럼요. 하는 부분을 완전 뺏길 수가 있다는 것도 정부 당국이 좀 알아야 되지 않나? 백화점 자주 가세요? 아니요. 자주 가세요? 네. 자주 가면 특히 롯데나 신세계 이런 데 가잖아요. 롯데 보면요. 롯데 면세점뿐만 아니라 딴 데 보면요. 그 중국 사람이 면세점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요. 제가 약간 우리 시중 말하면 입다 막혀 써 있어요. 알리페이 받는다. 네, 그게 그 시장의 어떤 현실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한테 핀테크가 여전히 관련된. 이성훈 대표도 핀테크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간단히 마감하죠. 핀테크는 저는 이제 솔직히 뭐 글로벌 단에서는 잘 모르겠고 네. 핵심은 뭐냐면 네. 정부에서 미는 거. 그거 우리도 막 그 얘기 빨리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냐면 바이오를 지금 애들이 때리고 제가 이제 그 예전에도 지난주에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핀테크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이유는 바이오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바이오가 있죠. 있는 네.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주식을 구분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바이오가 이렇게 딱 한 번 맞으면 시계에서 양떼몰이 하다가 그러니까 레밍스 효과 나타난 거거든. 막 이렇게 가다가 한 마리 쥐가 뛰어내리니까 일양약품이 뛰어내리니까 한미사이언스 한 마리가 딱 뛰어내리니까 나머지 바이오주들이 다 뛰어내린 거거든 절벽으로.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안 뛰어내리고 남은 애들은 살아남아서 갈 거고.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양떼몰이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바이오 양떼몰이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핀테크가 이제는 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쪽이 조성되지 않았느냐. 근데 거기에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었던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단에서 이 트렌드에 대한 변화를 읽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 핀테크 관련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핀테크에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제단 네. 하고 그 다음에 이 핀테크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쪽을 맞물렸을 때 제1금융권하고 결정적인 경쟁은 좀 어렵다. 그렇다면은 그 일본 단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제2금융권과의 경쟁, 그러니까 개인 소액 대출, 그 다음에 전문 집단에 대한 전문 의사나 변호사 뭐 이런 어떤 그런 특정 집단에 대한 전문적 대출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기반으로 베이스로 깔고 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조회가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클라우드 펀딩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클라우드 펀딩 이런 것 쪽으로 해서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쪽이 먼저 형성이 틈새 시장 니치 마켓이 먼저 형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제1금융권하고 다이다이 뜨는 거라 이제 그 개인 신용 정보 조회라든가 그 다음에 결제단에서 오프라인 벤사 끼고 있는 뭐 한국 사이버 결제, 아니 나이스 평가 정보 뭐 이런 애들 중심에 대한 시장 접근 자체가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 어려운 가운데 좀 정리했고요. 또 오늘 핀테크 얘기 많이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더 종목군별로 한 달씩 우리 다음 주에는 과제를 핀테크 한 종목씩 갖고 오죠. 네, 알겠습니다. 핀테크 정만 왜 핀테크만 해요, 근데? 아 자기 하고 싶으면 해. 네. 뭘 나중에 가지고 오라 그러면 네. 디자인 가지고 오라 그러면 가지고 와요. 2개 가지고 오면 되지. 두 개 가져오시면 되죠. 저는 대박 좀 가져올 거예요. 그래요. 대박 점을 갖고 오세요. 미리죠, 미리. 미리 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